나이가 들수록 뱃살도 쉽게 빠지지 않고 혈당도 잘 잡히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많으시죠?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거나 채식을 늘려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원인과 함께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 하나로 몸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직접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1세포가 굳어지는 순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만큼 먹지도 않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약을 먹어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의지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하게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우리 세포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영양분은 잘 흡수하고 노폐물은 쉽게 배출할 수 있었죠. 그런데 60세 전후가 되면서 세포막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영양분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니 먹는 걸 줄여도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연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늘어나는 허리둘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평소 드시던 밥을 반으로 줄이고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씩 동네를 걸으셨죠. 처음 한 달은 조금씩 체중이 줄어드는 것 같아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체중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둘레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더욱 의기소침해지셨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의 의지력을 탓하며 더욱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아침은 아예 굶고 점심도 죽 한 그릇으로 때우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적게 먹는데도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피로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온몸이 붓는 느낌에 움직이기조차 싫어지셨다고 해요. 혈당 수치도 예전보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세포 건강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걸 실감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허리띠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꽉 조이던 허리띠가 헐렁해진 거죠.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허리둘레는 무려 8cm나 줄었습니다. 체중도 6kg이 감소했고 혈당 수치도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예전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이처럼 문제는 식단이나 운동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세포의 굳어짐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해결책은 바로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아침 소금물 습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아주 소량, 정확히는 손가락 2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를 넣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7일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와 허리둘레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 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애쓰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만 더부룩해지고 갈증은 여전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만으로는 세포 안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 몸은 땀을 흘릴 때 단순히 수분만 잃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미네랄들도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들은 세포막의 문을 여닫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세포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결국 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과 세포 사이 공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목이 마르고 몸은 무겁고 피곤함이 쌓이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미네랄의 도움 없이는 수분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똑똑히 경험한 오창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이신 그분은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뛰고 나면 목이 바짝 말라서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갈증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만 더부룩해지고 속이 거북해지는 일이 반복됐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후에 물만 마셔도 금세 시원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운동 전에도 미리 물을 마시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물을 마시고 운동 후에는 더욱 많이 마셨죠. 하지만 결과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이 붓는 느낌이 들었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운동하는 동안 계속 화장실이 생각나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운동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운동 전에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마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조깅을 나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코스를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갈증을 덜 느끼는 거예요. 운동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금방 해소됐어요.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붓는 느낌도 없었고요. 이런 변화에 놀란 그분은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같은 거리를 뛰어도 숨이 덜 찼고 목도 덜 말랐습니다. 운동 후 회복 시간도 빨라졌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예전보다 더 긴 거리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운동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해요. 물론 소금물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운동 효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하시더군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물에 미네랄을 조금만 더해주는 것, 소금 한 꼬집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물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준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적절한 소금은 오히려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손가락 끝으로 집을 수 있는 정도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은 조금씩 자주 총 1.5리터 이상 나눠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세포 흡수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삼혈당과 뱃살의 숨은 연결고리, 혈당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동시에 뱃살 고민도 함께 안고 계시지 않나요? 언뜻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문제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혈당은 혈당대로, 뱃살은 뱃살대로 따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혈당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같다면 해결 방법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세포가 굳어지는 현상이 핵심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관에서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는 계속 높게 나오고 혈당약을 먹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혈관에 남은 당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런 여분의 당분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는데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바로 복부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포가 당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남는 당분이 지방으로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직접 경험한 남궁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이신 그분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즉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고기를 끊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도 전보다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재봉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렸거든요. 처음 6개월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 정도 줄었고 혈당 수치도 조금 개선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식후 졸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식사 후 1시간이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부 비만도 여전했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허리둘레는 거의 변하지 않은 거죠. 더욱 답답했던 건 3개월마다 받는 혈당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는데도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의기소침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의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세포 건강과 수분 균형에 관한 내용을 들었어요. 특히 아침 소금물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하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들도 별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소금을 조금 넣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니까 더욱 명확해졌죠. 점심 식사 후에도 졸음이 덜 왔고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3주째부터는 허리둘레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바지가 조금씩 헐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저울에 올라가 보니 체중도 조금씩 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허리 부분이었어요. 복부 비만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받은 혈당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전보다 20포인트나 떨어진 거예요. 식후 2시간 혈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허리둘레는 6cm나 줄었습니다. 체중도 4kg 감소했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난 거죠. 물론 소금물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아침 소금물과 함께 저녁에는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소금물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뱃살을 줄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전후의 컨디션을 간단히 점수로 기록해 보세요. 10점 만점으로 해서 식전에는 공복감과 기운 정도를, 식후에는 포만감과 졸음 정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15분이라도 가볍게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소금물로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붓기와 변비, 만성 피로의 고리.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잘 안 끼워지고 며칠째 화장실 가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이런 증상들이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붓기는 짜게 먹어서, 변비는 식이섬유 부족 때문에, 피로는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거라고 각각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세포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세포가 딱딱해지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바깥에만 고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발이 붓게 되는 거죠. 동시에 세포 안쪽은 탈수 상태가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장 운동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집니다. 장에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기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몸 전체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몸이 늘 무겁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붓기, 변비, 피로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겪은 유정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특히 눈꺼풀 부종이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거의 반만 뜰 정도였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평소 끼던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았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붓기가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변비였습니다. 3일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을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나마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늘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해결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꺼려지셨다고 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몸 전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변비는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수분 섭취를 늘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세포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붓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설명하기를 적절한 양의 소금은 오히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준다고 하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3일째부터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낫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더욱 명확해졌죠. 아침 거울 보기가 조금씩 덜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10일째부터는 변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일마다 가던 화장실을 이틀에 한 번씩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이었죠. 2주가 지나니까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거의 붓지 않았고 손가락 반지도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원하게 배변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몸 전체의 피로감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오후에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세요. 붓기도 거의 없고 변비도 해결됐고 만성 피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해요. 소금물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되찾아 주면서 붓기와 변비, 만성 피로를 동시에 개선해 준 거죠. 하나의 원인을 해결하니까 여러 증상들이 함께 좋아진 셈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붓기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체크해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배변 활동도 간단히 기록해 보시면 변화를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식이섬유는 점심 식사에 충분히 포함시키고 물은 오후 늦게 몰아서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량을 줄이면 다음날 아침 붓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 5 꾸준함을 만드는 방법. 좋은 건강 습관을 알아도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려우셨던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도 귀찮아지거나 깜빡하거나 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건강은 결국 오래 지속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꾸준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의지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어도 실천하기 번거롭거나 불편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소금물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정확한 양을 재고 물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신 한도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그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건강법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며칠 못 가서 포기했다고 해요. 소금물 습관도 처음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티스푼으로 소금을 정확히 재고 온도계로 물 온도를 확인하고 시계를 보면서 정확한 시간에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첫 주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재고 물을 데우고 하는 과정이 점점 번거롭게 느껴진 거예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온 주말에는 아예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셋째 주에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건강법 실패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물에 관한 내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정확한 양이나 온도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먼저 소금을 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티스푼 대신 그라인더용 소금을 샀어요. 그러면 매번 재지 않고도 대충 적당한 양을 넣을 수 있거든요. 물 온도도 정확히 재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 싶으면 됐습니다. 시간도 융통성 있게 정했어요. 꼭 몇 시에 마셔야 한다는 부담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정한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소금물부터 마시는 습관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30초면 끝나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주일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소금물부터 찾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몸의 변화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붓기도 줄었고 소화도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드디어 건강 습관 하나를 제대로 지켜냈다는 성취감이었어요. 이 경험이 자신감이 되어서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 넘게 소금물 습관을 이어가고 계세요. 중간에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마신 날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런 날이 있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 못해도 자책하지 말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소금 선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쓰시면 충분해요. 특별히 비싼 소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하는 거니까요.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주방에 소금 그라인더를 두고 아침 알람과 연결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캘린더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고 둘째 달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셋째 달에는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안 빠지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붓기와 변비,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포가 굳어지면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소금물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거든요. 세포막이 말랑해지면 수분과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고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경험담입니다. 김연자님처럼 허리둘레가 줄어들 수 있고 오창수님처럼 운동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남궁미자님처럼 혈당이 안정될 수도 있고 유정임님처럼 붓기와 변비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윤님처럼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빨리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경험하신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될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